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찰 승진 행정법 담당 조홍주입니다. 전통의 고시 강자 베리타스가 경찰 승진에서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하여, 그것도 최단기 시험 합격을 위하여 그동안 행시 시장과 과거 사시 시장, 그리고 현재 변시 시장에서 최고, 최다, 그리고 최단기간 합격을 수십 년 동안 증명해 왔습니다. 그 증명한 학습 프로그램을 이번에 경찰 승진 시험에서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승진 연한이 차서 승진을 하셔도 되지만 시험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신이 원하는 그런 직위 혹은 직급까지 빠른 속도로 이제 승진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현직에 꽤 많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거기에 걸맞는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뒤에 우리 이제 베리타스 원장님께서 설명회를 또 영상을 찍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이제 알려드릴 것이고요.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의 한 구성 요소로서 행정법을 어떻게 해야 빠른 시간 안에 최소한 8개월 이내, 8개월 정도만 충분히 투자하셔도 소기에 60점 이상 혹은 70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이제 시험을 봐야 우리들이 정확한 그런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는지 약간의 이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시험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 행정법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제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쓰는 그 방식은 똑같아요. 뭐 경찰 행정법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경찰 행정법만의 독특한 답안 작성 구성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5급 공채 시험이라고 해서 독특하게 행정법 영역에 독특한 답안 작성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례 문제에 관해서는 사례에 관해서는 다 동일합니다. 다만 변시만이 약간 특별한 차이점이 있어요. 변시는요 다이렉트하게 바로 마치 의사가 현장에서 수술할 때 국소로 바로 들어가는 수술이 있는가 하면 한의사들은 어떻게 하죠? 몸 전체를 진단한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죠, 동양의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법 이 사례형은 동양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동양의학이라고. 변시 같은 경우는 실제 서양의학처럼 실제 의사들처럼 수술하러 바로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의 그 차이점이 있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그 사례 문제를 보시면 이제 문제 1번에서 이 소란행위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란행위 때문에 이제 와달라, 경찰들에게. 미치겠다, 지금 이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그 다음에 얘네들 마약 처먹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욕설도 심하고, 내부적으로 퉁탕퉁탕 무슨 싸움도 하는 것 같고, 미치겠다, 불안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112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것도 이번에 단 한 번에 112 신고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여러 번의 이제 신고 끝에 이제 결국은 여러 번의 신고를 접수하다 보니까 좀 심각할 수 있는 상황이겠다 해서 경찰과 이제 병과 정이 출동을 한 상황이죠.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이 을이 이 옆집 사람인 갑의 소란행위를 이유로 그 제거해 달라고 경찰들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예요.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독해법이에요. 독해법. 그러니까 사례 문제, 사례형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큰 문제 사례형. 사례형의 독해법이 문제가 돼요. 독해법은 절대로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탑다운 방식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탑다운 방식. 여러분들 그 행정법만 배우는 거 아니시죠? 이제 형사소송법도 있고 형법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탑다운으로 읽거든요. 행정법만 유일하게 바텀업이에요. 행정법만 유일하게 바텀업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독해법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읽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문제가 지금 뭐예요? 이렇게 이 소란행위를 저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풀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그것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바텀업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주어진 센텐스가 일반적으로 6개 정도가 주어지거든요. 그럼 6개 정도를 센텐스를 이렇게 탑다운으로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함정에 다 빠져요. 그리고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다 이런 거 이 의미 별로 없어요. 이 의미는 없고요. 이 바텀업으로 해서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답안 구성 틀을 만든 다음에 이 구성 틀의 이 부분이 사안의 포섭이라고 해서 여기서 포섭으로 이용되는 것이야 이게요. 그러니까 이걸로 바로 들어 내용으로 바로 이 센텐스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틀을 만드셔야 돼요. 바텀업을 했을 때 마지막 바텀에 있는 이 문장, 이 묻는 물음을 가지고 틀을 만든 다음에 그 틀 안에서의 사안포섭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틀 안에서 이 사안포섭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기가요? 기준이 필요하죠. 판단하는 기준. 이 기준이 판례예요. 판례. 그럼 이 판례는 또 어디서 빼내야 돼요? 조문에서 빼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례형 문제 풀 때는 조문, 판례, 사안포섭 이 세 개만 아시면 돼요. 그게 조판사라거든요. 조판사. 제가 조웅주인데요. 조판사. 이렇게 오시면 돼요. 조판사. 그러니까 조판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크게. 자,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설문 일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를 쓰라 할 때 사람들이요. 이거 어떻게 쓰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기존의 것들은 이 사례형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단문을 사례 형식에다가 약간 변형한 걸 불러.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사례는 사례 답안 독특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제 행정개입 청구권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행정개입 청구권의 의의, 행정개입 청구권의 법적 성질, 행정개입 청구권의 내용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건 단문이에요. 뭐하러 그러면은 이렇게 사례형으로 물어보겠어요. 그 단문 형식을 그대로 쓸 거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례는 단문형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답안 구성 틀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사례형은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냐 하면 첫 번째 문제의 소재 있죠. 문제의 소재를 반드시 있잖아요. 대전소라고 해요. 대전소. 대전에서 소 키우자 이렇게 오시면 돼요. 대전에서 소 키우자. 근데 대전에서 소 키우자인데 이게 조금씩 그때 조금씩 달라져요. 대전에서 소 키우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방식인데 이 전형적인 방식에서 조금씩 비틀어져요. 조금씩 비틀어지는 그 지점을 보려는 게 이제 문제 풀이 방법인데 지금 현재 그 주어진 설문 1에 대해서 문제의 소재는 이 대전제가 원래는 조문이어야 되거든요. 대전제가 원래는 조문이어야 돼요. 조문. 여기가 99.9%예요. 조문으로 이루어지는 게. 그런데 예외가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 예외가 정의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행정개입 청구권은 조문이 없어요. 행정개입 청구권은 조문이 없어요. 조문이 없다 보니까 예외에 해당해요. 정의라는 예외에 해당하면 대전소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대전소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바로 정의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자 보십시오. 행정개입 청구권의 의의, 법적성 이렇게 안 해요. 보시면 의리, 갑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란 이렇게 권리가 있는가 했으니까 그 권리란 의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인 갑에게 소란 행위를 제지할 행정권을 발동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뭐다? 행정개입 청구권이다 이렇게 바로 쓰는 거예요. 이게 행정개입 청구권인지 여부가 아니에요. 바로 다이렉트하게 정의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행정개입 청구권이다. 이게 그 유명한. 그리고 나서 행정개입 청구권은 법에 있으면은 당연히 인정을 해줘요. 근데 법에 없을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법에 있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해주는데 뭐냐면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 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요. 정보공개 청구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죠. 청구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죠. 지금 정보공개 청구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와 관련하여 이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을에게 갑의 소란 행위를 제지해줄 행정개입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 문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빼낼 수 있으면은 매우 진짜 엄청난 점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례형은 있잖아요. 처음부터까지 글 자체가 후두두두두두둑 읽혀져 내려가야 돼요. 무슨 막 목차 내용 이런 식으로 진행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하여 뭐뭐가 문제된다. 그 지점이 다음의 목차예요. 로마자 2번 목차 보세요. 로마자 2번이 이와 관련하여 아까 보면 위에 보면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을에게 갑의 소란 행위를 제지해줄 행정개입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걸 로마자 2번 그대로 끌고 가요. 그럼 문제된다만 여부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부.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대해서는
학판검사예요. 학판검사. 자, 학판검사. 이제 문제 된다가 빼졌어요. 그럼 로마장 2번 가면, 뭐뭐인지 여부 이렇게 써놨죠? 그럼 인지 여부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사례형에서는. 판사로 나올 때가 있고, 학판검사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판사로 할 때가 있고 학판검사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학판검사로 나오는 방식이 가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일반적인 형식은 또 이런 형식이에요. 이제 저랑 같이 하면서 제가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사례할 때. 그러면 학판검사예요. 학판검사 이거 뭐뭐인지 여부. 그럼 학설에서는 긍정설과 제한적, 부정설과 제한적 긍정설이 있어요. 부정설과 제한적 긍정설이 있어요. 완전 긍정설은 없어요, 여기요. 그래서 행정권 발동 여부는 행정기관의 재량이며 행정권 발동으로 사인이 얻는 이익이란 건 반사이익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개입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 그래서 안 되죠. 오늘날에 있어서 종전의 반사적 이익 개념이 점차 공권으로 변화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 신체 등의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의 행정개입 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있는데요. 우리 판례 있죠? 우리 판례. 판례는 행정개입 청구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로 인정하지. 여러분 이 말 꼭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찰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경찰 영역에 있어서 행정개입 청구는 없어요. 경찰 영역에 있어서 행정개입 청구는 없어요. 행정개입 청구권이 있다고 하는 평석이 잘못돼 있어요. 없어. 근데 그 있다고 자꾸 하는데 그렇게 가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무한 책임을 지게 돼요. 경찰들이 잘못하면. 없어. 경찰 작용은 다 재량행위예요. 다만 국가배상 청구권으로 가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판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 이거 제한적 긍정설을 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위에 학설의 세 번째 줄 봐보세요. 위에서 뒷부분. 국민의 생명, 신체 등의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 이것이 바로 판례에서 그 경우에 해당하죠. 그 경우에는 뭐라고 행정개입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학자들은 그런데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래요? 행정개입 청구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가보세요. 판례 맨 마지막. 위험을 배제할 자기 의무 인정이라고 그래요. 위험을 배제할 자기 의무 인정이지 행정개입 청구권이 없어요. 국민에게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판례에 의하면. 판례는 절대로 행정개입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지를 않아요. 아예. 자, 그래서 검토 현행 행정소송법상 왜 그러면 행정개입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 청구권의 실형이 아니고 실현인데 잘못 썼습니다. 자, 청구권의 실현수단은 행정개입 청구권의 실현수단은 의무행소송이에요. 행정개입 청구권의 실현수단은 의무이행소송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의무이행소송이 없어요. 우리 현재 소송 형식으로. 그러니까 그 소송 형식이 없어서 청구권을 실현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판례는 뭐라 하느냐? 소송 없으면 그 청구권 인정 못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청구권을 인정해버리면 이 실현수단인 소송 형식을 뭐라고? 무명한골 소송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단 한 번도 무명한골 소송으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해 준 적이 없어요. 따라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역으로 행정개입 청구권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 자, 행정개입 할 거냐 말 거냐. 행정개입 청구권에 대해서 행정개입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당연히 뭐예요? 재량행위로서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이죠. 근데 1차적 판단권이 발생되지도 않았는데 행정 개입해달라는 소송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분리 원칙 때문에 행정개입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 판례가 타당합니다. 그럼 판례가 타당하니까 이제 사안의 경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안의 경우는 뭘 쓰는 거냐? 목차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에 검토 및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목차를 그대로 쓰면 목차가 뭐예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을에게 갑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여 줄 행정개입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써주면 되죠. 그대로 받아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을에게 갑의 소란을 제지하여 줄 행정개입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설문의 해결은 뭐냐면 묻는 문제에 대한 답을 써주면 돼요. 묻는 문제가 을은 갑의 소란에게 제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권리 없다. 이게 답이에요. 다만 갑의 소란 행위로 인하여 을이 피해를 입는다면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살짝 가산점을 얻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행정개입 청구권,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절대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사례형으로 풀이할 때는 없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단문형으로 나올 때는 약간 문제가 달라져요. 단문형일 때는 이 약수령이라고 해서 여기 논수령, 약수령 그래서 여기서는 논리 전개를 좀 제대로 하면 무조건 답을 주게 돼 있어요. 무조건 점수를 주게 돼 있어요. 거기서는. 그러나 사령으로 넘어오면 판례가 답이에요.
사령으로 넘으면 판례가 답이에요. 단문역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여기는 왜냐하면 학문적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 거기 그런 약간의 특수성이 있음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설문 2번은 뭐냐면, 설문 2번은 이제 전기를 전기를 이렇게 내려버린 거죠. 전기를 내려버렸어요. 전기 차단 행위를 했어요. 그럼 이 전기 차단 행위가 그러니까 병정이, 경찰관 병정이 가배지배로 통하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게 이게 적법한 직무집행이냐는 거죠. 그러면 경찰의 행정작용에서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단계로 구성. 첫 번째는 근거가 있냐고요. 근거가 있냐. 두 번째는 그 근거가 있냐. 첫 번째는 근거가 있냐. 두 번째는 이 근거가 있다면 그 한계 내에 있는 거냐. 한계 내에 있느냐. 그럼 한계라는 건 뭐예요? 요건 충족하고 있느냐. 근거에 요건 충족이냐. 또 요건 충족한다면 한계 내의 행위냐.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많이 하시죠, 이것도. 경찰관들 실무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요거는 몇 조가 적용되는데, 그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발동 요건에 해당하면은, 요 정도 수준까지만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잉 진압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대림동 가가지고 이제 과잉 진압했다고 막 이렇게 신문장에 나올 때 그런 것들이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발동은 하는데 그래서 진압을 해야 되는데 과잉 진압이야. 그러면 한계를 벗어난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잉 작용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발동의 근거는 있는데 과잉 작용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발동의 근거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의 소재에서는 여기서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자 대전에서 속 키우자. 대전에서 속 키우자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게요. 문제의 소재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의 소재를 쓰는 방식들이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티피컬, 전형적인 건데 대전에서 속 키우자. 그럼 대전제. 여러분 대가 이게 대전제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인 대전제예요. 3단 논법에 의해서 법학이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소전제를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제 상황의 제시, 그 다음에 소전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대전제를 한번 보자고요. 대전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하면 경찰관은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를 보고 베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의 의의를 써주시면 돼요.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 지금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그 제지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 행위를 제지한다는데 그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의 그 행위가 바로 즉시강제 즉 눈앞에 급박한 경찰상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한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근거조항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뒷부분 있잖아요. 앞부분 가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그 제지에 관한 부분은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맨 밑으로 가서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다 썼는데 그것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전제 상황이 자 경찰관 병정의 정기 차단 행위가 무슨 행위라고요? 권력적 사실행위인 거죠. 이건. 권력적 사실행위다. 그럼 이와 관련해 첫째, 갑의 행위가 범죄 행위가 되겠죠. 제6조에 해당하려면 범죄 행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둘째, 갑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 해당해야 되겠죠. 그래야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그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적법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의 행위가 범죄 행위인지 여부. 자, 참조조문에 맨 뒷편에 이제 여러분들 출제 문제 맨 뒷편에 보면 경범죄 처벌법을 넣어놨어요. 거기다가 사례 문제 맨 뒤에 보면 이 페이지에 경범죄 처벌법 그 조항을 왜 넣냐는 거예요. 바로 요것 때문에 넣은 거예요. 갑의 행위가 범죄 행위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그냥 보고 베끼면 돼요. 그걸.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이렇게 써요. 판례를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들 판례 쓰듯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건 여러분들이 그 문서로 쓰는 사실관계 이제 확인서라든가 조서 같은 데 보실 때도 요거 그대로 넣잖아요. 그 프린트 해가지고 그냥 넣어버리잖아요. 거기다가. 그리고 나서 그 밑에다가 다다다다다 이렇게 타자 치시잖아요. 그거 동일해요. 여기도 통일하게 쓴다고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 주거지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를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했다. 이제 그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제21호에서 경범죄로 정한 인근소란 행위 등에 해당한다. 인근소란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3조 제1항 제20호로 해당할 뭐예요? 범죄 행위죠. 현행범이에요. 지금 현행범.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현행범이에요. 그러면 이 갑의 이 범죄 행위, 이 인근 소란 등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고 우려가 긴급한 경우 이제 판례 요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요 판례를 외우셔야 돼. 그래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 두 번째,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 세 번째,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이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암기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여기 센텐스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서 이 세 가지의 하나하나를 사안의 경우에서 포섭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지 사후적으로 뒤에 봤더니 그거 위법한데 이렇게 뒤에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 제재 조치 당시 구체적 상황이 사안의 경우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설문에 있는 거. 그래서 갑이 자정 무렵에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틀었어요. 자정 무렵에. 이거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아니, 저녁 12시에 시끄러운 음악을 틀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 조용한 밤에. 그 다음에 서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데 이게 이 단발성을 하루에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되는 거예요. 맨날 며칠이고. 경범죄처벌법 3조 제21호에서 금지하는 인근소란 행위에 해당하죠. 첫 번째. 그래서 이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죠. 그로 인하여 을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뭐예요? 눈앞에서 막 이런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경찰관 병정은 을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눈앞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를 막고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갑을 만나려 했는데 갑은 문조차 이루지도 않고 소란 행위를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막 욕설을 했어요. 경찰관들한테. 위협적인 욕설을 한 거예요. 나가면 죽여버린다. 심지어 그 실제 사건을 보면 이제 칼 들고도 막 나와요. 칼 들고 막 문 열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틀림없죠. 객관적으로 지금. 따라서 갑의 범죄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갑의 집으로 통하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것 같은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이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어 긴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시끄러운 음악 소리는 뭐예요? 전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제 차단시켜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 자체를 이제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방안도 암전 상태로 이제 돌려줌으로써 이 고성 같은 것을 이제 지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진압하려고 한 거였죠. 설문 해결. 자, 경찰관 병정이 갑의 집으로 통하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것은 갑을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것이죠. 그 다음에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진압, 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로 보이죠.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의 목적에 맞게 2조의 직무 범위 내에서 6조에서 정한 즉시강제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직무집행이다. 되게 말들이 어렵죠. 근데 말들이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다. 이거면요, 경찰 비리 원칙을 어긋나지 않고 있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여기에요. 따라서 갑의 행위를 제지하고 수사하기 위하여 경찰관 병정이 전기를 차단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말들이 되게 어려운데요. 이게 지금 당장 이렇게 쓰라고 그러면 이렇게 못 써요. 못 쓴 사람이 태반이에요. 근데 저희 베리타스에서 경찰 승진에 4개의 그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훈련 방식이. 그 훈련 방식을 잘 따라가시면 자연스럽게 시험 볼 때 여기에 딱 도달해 있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렇게 쓰는 훈련을. 자연스럽게 딱 도달해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 저희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행시 어업공채도 최다 인원을 저희들이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고요. 똑같은 이 시스템이에요. 2차 시스템이. 이렇게 쓰는 시험 문제는.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도 서울대 로스쿨의 버금가는 합격률을 보이고 있어요. 서울대 로스쿨 안 나온 친구들이 다른 지방의 로스쿨이라든가 다른 서울의 이론의 로스쿨에서 온 저희 변호사 시험 공부하러 여기 베리타스에 와가지고 똑같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거쳐 나가면 자연스럽게 합격하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2차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최고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얹히고 계시기만 하면 돼요. 얹히고 계시면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설문 3은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하죠. 이제 갑이 이 소란 행위를 한 갑이 이제
이제 갑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경찰관 병정의 정기 차단 행위는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그다음에 권리보호 필요가 있다. 권리보호 필요가 있다 하면서 시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송의 제기를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주장을 했다는 얘기는 소장에다가 그렇게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소장이 그게 쓴 게 맞으면은 적법한 소재가 되는 거고 소장이 그렇게 쓴 주장이 틀리면은 부적법한 소재가 돼서 부적법 소각 판결을 받아요. 그럼 이제 적법하냐 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건 쓰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대전제를 쓰는 방식이 달라요. 자, 설문 1의 대전제는 정의로부터 출발한 대전제에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좀 달라지네. 설문 2는 이제 조문에서 시작하는 대전제를 썼고요. 설문 3은 if should로 쓰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대전제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요것이 고득점의 길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의 소재, 시송의 제기가 적법하려면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대상으로 시송의 원고적격, 시송의 피고적격, 시송의 협의소의, 시송의 제소기한, 시송의 관할법원, 시송의 행정심판 전체의 시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 이걸 대원, 피협, 재관행 이렇게 7개로 외워요. 등문자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전제를 이제 썼으니까 전제 상황을 제시하죠. 전제 상황이 뭐라고 그래요? 갑은 경찰관 병정의 정기 차단행위가 처분에 해당하고 권리보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 이제 소존제를 빼면 되죠. 그럼 소존제에서 대원, 피협, 재관행 중에 뭐만 문제되냐? 이어가잖아요. 첫째, 경찰관 병정의 정기 차단행위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된다. 둘째, 경찰관 병정의 정기 차단행위 취소에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는지 문제된다. 이렇게 딱 2개가 문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장이 뭐와 관련된 주장이었냐? 대원, 피협, 재관행 중, 즉 취소 요건 중에 한 부분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뽑아내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리걸 마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실무에서 많이 하셔요. 은근히 하세요. 은근히 하시는데 요걸 이제 그 문서화된 이런 그 답안에다 쓰라고 그러니까 당황하는 것뿐이에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관 병정의 정기 차단행위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죠. 문제 소재. 자, 요거는 여기도 문제 소재가 들어가는 건데요. 어쨌든 대전제로 시작하면 언제나 문제의 소재예요. 그럼 여기서도 조문이에요, 조문. 조문인데 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있죠. 대상적격. 이 대상적격을 바라보는 조문이 2개가 있어요. 2조 1항 1호하고 19조하고 조문이 2개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원설, 1원설. 실체법적 처분 개념설, 쟁송포 처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건데 자, 이원설은 뭐냐면 이원설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원설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게 처분이냐? 처분이네. 근데 이 처분인데 이게 취소 소송이 되는 거야.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적 행위다.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적 행위다. 그러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야. 이 처분은 개별적, 구체적이질 않아요. 여기의 처분은. 그렇게 하는데 이론설은 뭐냐면 이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처분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판례. 그래서 지금 여기 답안에 보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행정법 제19조와 제2조, 제1항, 제1호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쓰면은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판례에 의한 정답.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답안은 판례로 쓴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원설에 하면 2조 1항 1호가 먼저 나와요. 2조 1항, 행정법 2조 1항 1호의 처분이면서 개직구 법적 이익이기 때문에 개별적, 구체적 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19조여야 취소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원설이에요.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게 말이에요. 왜냐면 이 표현은 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는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여기 매년 시험에 어떤 시험을 막론하고 행정법이 2차다 그러면 이건 매년 시험에 나오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봅시다. 행정성법 제19조와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하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처행하는 구체적 사실이나 법집행 공권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여전한 행정작용이다. 자, 대전제. 그 다음에 전제 상황의 제시. 경찰관 병정의 정기 차단 행위는 사실행위로서 강학상 행정위 밖에 행정작용이다. 뭐예요? 지금 이게 그 밖에 이해주는 행정작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19조와 2조 1항 1호에 하면 3개가 있어요. 공권력 행사, 그거부, 그 밖에 이해주는 행정작용. 이 셋 중에 어디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관 병정의 정기 차단 행위는 공권력 행사가 될 수가 없고 강학상 행정행위 밖에 행정작용이다. 그렇다면 이어가잖아요. 경찰관 병정의 정기 차단 행위가 강학상 행정행위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문제된다. 그래서 준하는 행정작용인지 문제된다면 여부로 바꿔주면 된다고 했죠. 다음 목차. 여부. 그 다음에 판사. 아까는 학판검사였지만 여기서는 판사. 판례. 사안의 경우. 판례.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처의 공법상에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에 직접 관계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거를요, 두 문자로 외우시는 거예요. 자, 행정처의 공법상의 이거 행정청의 공법상의 특정상의 법규에 의한 법, 그 다음에 권리의 설정 권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 의무의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 그래서 행공특법권익이 국권 직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행공특법권익이 국권 직관 이렇게 외우시거든요. 자, 이렇게 외우시고 난 다음에 사안의 경우 봤더니 경찰관 병정의 정기 차단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행위예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제가 금방 보셨잖아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한 행위라고. 제6조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법집행이죠, 법집행. 근데 법집행인데 그 법집행이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적인 물리력의 행사죠.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전기도 재산이잖아요, 재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안에 전기를 내려버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종의 냉장고, 텔레비전, 각종의 전기 장치들, 전자전기 장치들이 전부 다 뭐예요? 오프 상태로 다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전기 등이라든가 전등이라든가 전부 다 오프 상태로 온 상태에서 오프 상태로 다 떨어지잖아요. 재산에 대한 물리력 행사죠, 이건. 재산에 대한 물리력 행사이므로 상대방인 갑에게 수인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 이게.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는 강학상 행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강학상 행정의 준한 행정작용이다.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니까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준한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것도 저랑 같이 하시면서 훈련을 많이 하시면 되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다음에 소결, 경찰관 병정의 정기 차단 행위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죠. 그래서 그 밖에 예의전한 행정작용이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원설은 경찰관 병정의 정기 차단 행위는 그 밖에 예의전한 행정작용이 아니고 앞에 있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공권력의 행사이면서 수인 의무의 부담을 명함으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원설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렇게 했는데 이원설은 처분이면서 이러니까 취소의 대상이 돼. 이렇게요. 뭔가 말이 좀 다르죠? 요것이 확 구분돼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가가면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관 병정의 정기 차단 행위 취소에 권리보호 필요가 있는지 여부. 자, 문제의 소재. 여기서는 의의부터 출발해요. 문제의 소재. 그러니까 문제의 소재 첫 문장이 어떻게 달라지냐가 여러분들 굉장히 이게 묘미란 말이에요. 묘미. 사례형 답안 작성에. 사례형 답안 작성의 묘미는 문제 소재, 대전제를 뭘로 쓰냐가 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의가 또 대전제예요. 취소의 권리보호의 필요란 행정소법 제4조 제1호에 취소송 제도를 통한 권리보호의 필요이다. 취소의 대상적 기억, 취소의 원고적 기억 충족하면 취소의 권리보호의 필요는 원칙적으로 충족된다. 이거 이제 가산점을 봤거든요. 다만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거나 원상회부 불가능하거나 이미 법익 침해가 해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의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전제예요. 이와 관련하여 경찰관 병정의 정기 차단 행위를 취소하면 원상 회복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경찰관 병정의 정기 차단 행위를 취소하면 원상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 취소인용 판결로 인하여 주된 이익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불수적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는 협의의 소익이 존재한다. 불수적 이익은 법상 명문의 규정이 써야 된다. 그런데 정기 차단 행위는 사실행위예요. 사실행위는 있잖아요. 사실행위는 없었던 걸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 올리면 되잖아요. 전기 올리면은 그게 회복이. 전기가 딱 차단됐죠. 전기를 딱 내렸죠. 그럼 전기가 나갔죠. 그럼 다시 불 들어오면 회복이에요? 아니요. 전기를 차단하고 다시 불이 들어왔어요. 오프, 온이에요. 그럼 여기 한 5시간 소요됐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회복이에요? 이거 어디고, 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 회복 아니잖아요, 이거.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행위는 절대로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종료돼 버리면. 그러니까 전기를 이미 거푸집을 내려버렸어요. 오프시켰어요. 그러면 거푸집을 4시간, 5시간 후에 올렸어요. 그럼 이게 회복이 되는 거냐? 회복 아니에요, 그거. 이걸 회복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뭐 국가배상을 와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이익에서 회복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상회복은. 자, 그래서 법적인 상태 회복이에요. 그래서 법적 상태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경찰관 병정의 정기 차단 행위가 종료됐다. 이게 키워드는 종료죠. 행위 종료됐으면 원상 회복이 가능하지 않다. 소결. 경찰관 병정의 정기 차단 취소에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그러면 설문 해결. 경찰관 병정의 정기 차단 행위가 처분에 해당한다는 가배 주장은 타당하나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다는 가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단문형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목차에다가 이제 내용을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목차에. 사령은 이게 독해법과 그 다음에 답안 작성법, 대전소포, 대전에서 속 키우자. 그 다음에 누가 속 키우냐? 판사가 속 키운다? 아니야. 학을 판 검사가 속 키워. 금방 얘기했죠. 대전소, 판사, 대전소, 학판 검사.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저하고 이제 그 4번에 걸쳐서, 4번의 스테이지에 걸쳐서 주말에 이렇게 훈련을 막 하시면 충분해요. 1년이면 여러분들 1년이면 그냥 아주 진짜 소위 말하는 뭘 치고도 남아.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아주 많은 시간이에요. 다만 이제 단문형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단문형은 목차와 이 목차 속에 써야 될 내용, 필수 문장 이것을 그냥 단순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단순 암기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3일 만에 약 3,000부 이상, 거의 4,000부 가까운 것을 3일 만에 이걸 채점을 하거든요. 그럼 채점하면 여기에서 이제 점수 차이가 명확하게 여기서 그러니까 당락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승진 대상자도 아니다가 여기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키워드 채점을 하거든요. 목차도 빠지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목차 내 내용들이 키워드로 들어가 있느냐. 요 채점으로 해서 여기서 이미 50점 중에 한 40점은 맞으셔야 돼요. 여기서. 한 80%는 맞으셔야 되거든요. 최소 70%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35점에서 40점을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이쪽에 단문형에서. 그래야 사례형에서 조금 맞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례형에서 한 30점 정도 맞아서 65점 이상 이렇게 딱 맞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단순 암기로 다 외우셔야 돼요. 두 문자로. 그래서 이제 여기는 두 문자로 외우는 건데 그 두 문자 외우는 것은 이제 같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실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경찰관. 이제 경찰 행정 영역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너무나 이제 익숙한 법이잖아요. 그러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이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이 있고 법 밑에는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 뒤에 시행규칙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별표로 들어가 있어요. 안에 별표로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무조건 이건 별표예요. 행정규칙을 법규명령에 넣는 방식을 별표라 그래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할게요. 행정규칙. 여러분들이 사무규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이제 범죄 수사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출동을 해야 될, 계속 전화가 오니까. 그러면 야, 이런 경우는 이거 출동하고 그 다음에 전화 받을 때 응대 방식은 첫 번째, 누구십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구체적인 사건 상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이런 거 이제 문서를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그 물어볼 때는 이렇게, 응대할 때는 이렇게. 이러면서 전화 받는 이런 방식들도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처음에 어떻게 물어보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 고민해서 이렇게 딱 내부적으로, 경찰서 내부적으로 딱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행정규칙이라고 그래요, 그걸. 근데 그것을 시행령에다 넣을 때가 있어요. 그걸 그냥 시행령에다 넣을 때가 있어요. 그거 만드는 것. 그거를 시행규칙에 넣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거를 별표라 그래요. 그렇게 넣으면은, 그래서 행정규칙을 법규명령에다 넣는 입법 방식, 입법 기술, 행정규칙을 법규명령에 삽입하는 입법 기술을 별표라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별표는 무조건 별표로 물어봐요, 이거. 법규명령식 행정규칙은.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분명히 행정규칙인데, 행정규칙은 있잖아요. 행정규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해서? 당장에 공무원한테는, 즉 경찰관들이라든가 이 내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윗사람이 나한테 내린 명령이니까 상명하복 원칙에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국민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거. 그럼 국민한테 상관없다 이 말은 판사님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이런 뜻이에요. 판사님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건 뭐예요? 판사님이 이 법 판단의 기준 되는 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왜 하냐면 행정규칙도 야 법규명령 넣으면 판사 너도 따라 임마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이게. 그런 문제의식만 딱 갖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의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란 행정규칙으로 정해져야 할 내용,
행정규칙으로 정해진 내용은 행정사무처리 기준이죠. 그거를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의 형식의 규정, 어떻게 규정한다? 별표로 규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표를 물어보면 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별표로 시험 문제 물어보면. 의의가 이래요. 그럼 법적 성질 문제가 뭐냐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대의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을 볼 것이냐,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행정규칙, 여기서 대의적 구속력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판사가 경찰관의 어떤 행위가 이게 위법한 행위다, 적법한 행위다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사용할 거냐 말 거냐, 그걸 대의적 구속력이 있다 그래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있다, 이거는 판사가 이 법 판단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삼을 수 없다 이 뜻보다는 판사가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 니들 기준에 맞다고 하는데 나는 그 기준 인정 못 하겠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학설이 법규명령설, 그 다음에 행정규칙설, 수권제보 기준,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셨으면 다 아시겠죠. 판례. 이제 판례는 뭐냐면 판례는 두 개로 나눠요. 판례는 자, 법률,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 판례는요. 판례는 되게 심플해요. 판례는 되게 심플해요. 자, 별표가 이제 여기도 들어가 있고 별표가요.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별표가. 근데 입법부에서 만드는 법률에 어떻게 별표가 들어가지? 이 별표 왜 그러냐면요. 공무원들이 입법하는 게 훨씬 많아요. 의원들이 입법하는 것보다. 국회의원들은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빌려줘요,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판례가 뭐라 하냐면 법령이라고 그래요, 법령. 그 판례가 말하는 법령은 요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무조건 뭐예요? 별표가 들어가면 법규명령이에요. 즉, 이 별표에 맞게 행위를 하면 적법하다고 그래요, 그냥 아예. 이 별표에 맞게 행위하면 적법하다. 근데 이 시행규칙, 이걸 규칙이라거든요. 이 규칙에다가 별표를 넣잖아요. 그러면 그 별표에 맞게 행위를 했다 그래서 적법한 행위라고 하질 않아요, 판례가. 그 규칙이 있는 이 법령을 다시 보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그 얘기예요. 판례는 종래부터 부령, 즉 시행규칙으로 정한 부령이 이게 부령, 시행규칙. 시행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 기준을 행정규칙을 판시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로 정한 행정처분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봤어요. 법규명령이에요, 법규명령.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영업정지 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 즉 과거에는 이제 정액이라고 해서 정해진 액수라고. 그러다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상의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을 같은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모법의 위임 규정 내용과 취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 뭐예요? 모법의 위임 규정이 뭐라고요? 재량행위라고요. 모법이. 이 법이 재량행위예요. 근데 시행령에서는 일회당 300만 원 이렇게 해놨어요. 300만 원 이내가 아니고 300만 원. 그러면 300만 원 꼭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가 뭐예요? 법이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시행령은 그것도 재량행위지. 그래서 최고한도액으로 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과징금 액수를 정해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법규명을 보면서도 그 기준은 저번에 최고한도액으로 봤다. 최고한도액이 뭐예요? 300만 원, 단위 만 원, 300개의 선택 기준이 있죠. 단위 10만 원, 그러면 30개의 선택 기준이 있는 거죠. 그렇게 재량행위화 했어요. 선택 기준으로. 이제 검토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위반된 행정의 효력. 나왔죠? 시행령 위반. 시행령일 때는 뭐라고요? 이적법. 이법이냐 적법이냐 판단 기준이 된다고요. 그래서 시행령 위반인 경우는 맨 마지막 줄 위반 그 즉시 위법성이 인정되죠. 그런데 시행규칙 위반일 때는 그때는 위법 적법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 자유구속 원칙이 적용돼요. 이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그러면 이제 행정규칙 여기 시행규칙이에요. 이 시행규칙. 특히 이제 협의소용 논의가 문제돼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규정된 가중적 제재 처분과 취소의 협의소익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문제점. 제재적 처분이 제재기관 경과로 그 효과가 소멸됐어요. 그럼 법규명령식 행정규칙에 그 제재 처분을 전제로 한 가중적 제재 처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효과가 소멸된 제재 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소익이 존재하느냐.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뭐예요? 법령이라고 해요, 법령이니까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협의소익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 즉 시행규칙이 있을 때는 이게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중처분의 위험성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요. 여기 핵심 키워드는 세 번째 줄이에요.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이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이렇게.
요 시행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때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가중처분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고 처리해서 법률상 이익이라고 해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도 뒤에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자동화 결정은 이거는 이제 브리타죠, 브리타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이게 사실은 브리타는 아니에요. 이제 현재 초격차 시대, 전자 시대, 그 다음에 전자정부, 예스24 전자정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자동화 결정은 자동화 결정이죠. 자동화 결정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신호등이죠, 신호등. 가장 대표적인 게 신호등이잖아요. 행정의 자동화 결정이 가장 대표적인 게 교통신호등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어떤 행위에 대하여 우리가 이거를 행정행위로 봐줄 수 있냐는 거예요, 결론이. 왜냐하면 행정행위는 지금까지 뭐예요? 공무원인 사람의 판단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기계가 한다는 거예요, 기계. 근데 기계가 해서 이게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닌데 그러면 안 돼? 그때 알고 봤더니 그 안에는 사람의 판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행정행위로 이제 보고자 하는 게 이게 의도예요. 이 시험 문제를 묻는 게. 이게 점점 경찰 영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기계적 결정들이 점점 지금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이게 시험이 이제 출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빈번히 반복되는 행정행위가 자동장치가 바로 이제 AI 이런 거예요. AI. 이제 요즘에는 AI라고 그러죠. 인공지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행정행위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 또는 행정의 자동화 결정이란다. 자, 법적 성질. 자,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도 행정처의 법안에서 구체적 사실은 법칙으로 생각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공법이 권단공. 이게 뭐냐면 이게 협의의 행정행위 개념인데요. 행정행위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당연히 행정행위 성질을 갖는다. 그럼 행정행위 성질을 가지면 무조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는 거예요. 허용 범위,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는 기속행위에 친하다. 그러니까 기속행위에서 이제 하는 거지 재량행위에서 할 수는 없어요. 왜?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자율적 판단권이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결정재량, 선택재량이라는 이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기속행위 선택의 여지가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가 있지요.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정형화 내지 구체가 용이한 경우에는 역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가 가능할 건데 이제 그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적법 요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이제 서명 날인이 생략되고 부호 사용 등 행정행위 적법 요건의 변형 내지 완화가 다소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하죠. 그죠? 왜냐면 이 말이 왜 나오냐면요. 행정행위는 원래 문서주의예요, 문서주의. 행정행위는 원래 문서주의예요. 문서주의 원칙이라고 여러분들 배우세요. 그 다음에 뭐 성문법주의 원칙 이런 거 법치행정의 원리에서. 그런데 자동화된 결정은 문서로 안 하잖아요. 문서로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죠. 이렇게 이 기기 이런 자동화 기기 그 다음에 뭐 갤럭시 탭이라든가 이런 거 이용해서 그냥 바로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탕탕탕 치고 하니까 서명 같은 거 없는 경우도 많고 보통은 뭐예요? 동의를 많이 하죠. 우리가 동의 정보 제공 동의 이런 것들 많이 하죠. 부호 사용이 그런 거예요. 부호 사용 정보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선택적 동의, 뭐 필수 동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약관 이런 거.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럼 이 화자는 어떻게 다룰 거냐? 화자. 그래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 하자도 일반적인 행정행위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대 명백서에 따라 판단하면 되겠어요. 자, 그건 뒤에 뭔지도 가르쳐 드릴 거고. 이제 그 다음에 권리보호.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로 인한 침해에 대한 권리보호도 일반적인 행정행위 경우와 다를 바가 없어요. 따라서 항고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도 있고, 소송을 갈 수도 있고, 구합배상 청구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썼으면 올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약간은 부족하지만, 소개,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소개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강의를 지금 했어요. 해설 강의를. 앞으로 이제 저랑 진행을 계속 같이 하시면 딱 이 지점까지 자연스럽게 1년 안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리타스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니만큼 신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몸만 그 프로그램 위에다가 얹혀 놓으시면 여러분들 원하시는 그런 좋은 결과를 반드시 열매로 수확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조홍주였습니다.